자, 뱃속에 있는 아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태아라고 하는데요. 이 태아에게도, 태아는 아직 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라는 게 없죠.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할 좀 필요성이 많이 이제 생기거든요. 권리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인정할 필요가 생기면 이제 뭐냐면, 뱃속에 이제 이 얘도 권리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래, 그냥 권리 능력을 인정해 버리자.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법률 문제에서 권리 능력을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 보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모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상속이 문제다. 그러니까 상속이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럼 상속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자. 그죠? 상속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자 하는, 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인정하자. 그래서 그런 단계. 그래서 그걸 개별적 보호주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로마법, 네, 로마법이 그랬고, 스위스법,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법, 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는 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 전체를 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문제가 되면 그 사안에 한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별적 보호주의니까 언제냐? 그게 도대체 언제냐? 근데 일단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내에서 이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아빠가, 그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아이는 아빠 없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이제 요 가해자, 그죠? 자기가 이제 아빠 없이 태어나게서 자라게 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게 이 뱃속에 있는 태아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태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권리도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 그걸 이제 보통 위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그 돈을 위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는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다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얘가 아이의 태아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죠.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이는 지금 한 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엄마를 공격해서
그게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제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예컨대 기형을 갖고 하게 되는 경우, 그죠? 아이나 엄마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아이가 어떤 치명적인 좀 이제 신체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아빠가 있죠. 사망한 경우 있죠. 아빠가 사망한 경우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있을 때 아빠가 사망한 경우, 그래서 아빠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갖는 어떤 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이 배상 청구권의 문제는 그 태아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속에 의해서 아빠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태아의 직계 존속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직계 존속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그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상속권. 자, 상속권의 경우에 태아는 상속이 문제가 되면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출생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 제 천조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출생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에서 인정이 되면 이제 여기 또 이제 대습상속 권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 대습상속은 뭐냐면요. 예컨대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자녀는 5분이 있어요. 그래서 1남, 2녀, 3남, 4녀, 5남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제 큰아버지, 큰고모, 이제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 고모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요. 아버지 자녀인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아버지, 작은고모에겐 상속이 되는데, 아버지는 사망했으니까 할아버지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지위에서 아버지의 상속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거. 즉 아버지가 받을 것을 내가 상속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지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 지위에서 내가 이 아버지의 지위에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내가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을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대습상속 당연히 인정됩니다. 당연히 이제 태아의 경우에도 대습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태아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류분권. 그래서 유류분은 뭐냐면, 역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사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뭐 주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유언으로 재산을 분할해 줬어요. 그래서 큰아들 뭐 주고 너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는 안 줄 거야. 이제 우리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집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으라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뭐 또 이제 어떤 기저 정략 결혼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찾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떠나서 사는 그래서 내 자식으로 치지 않는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안 주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해 주면서, 이렇게 주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막내도 사실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뭐랄까, 자기가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유류분이라고 해요. 유류분권 하는데, 그래서 유류분권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대체로 이제 이런 자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50% 정도를 이렇게 유류분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유류분인데, 이 유류분 역시 태아도 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 그래서 이제 이건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다 이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증이죠. 유증. 이제 상속과 관련되니까 이렇게 찍고 이제 유증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아무개에게 줘라. 아무개에게 내 재산을 이렇게 줘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그 재산이 이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유증.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이렇게 이제,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증인데 이것과 좀 유사한 제도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증여예요. 사인증여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내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전에 이제 그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이 주기로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인증여인데, 유증하고 사인증여가 좀 많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유사해 보이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방식이 필요해요. 유증, 유언 뭐 이런 거니까 유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유언. 그래서 유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인증여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증여자, 주는 사람, 증여자와 증여자의 청약,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수중자라고 해요. 수중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유증은 태아에도 유증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는. 왜? 주는 사람이 이제 주겠다 하면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사인증여는 이게 이제 학설이 좀 대립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정하는 견해, 긍정설 있지만 이제 거의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부정설 이렇게 있어요. 사인증여. 근데 사인증여는 생각을 해보면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하는 사람의 청약과 그리고 받는 사람의 어떤 승낙이 필요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아의 경우에는 이 승낙이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태아는 승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사인증여라는 게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태아의 경우에는 이제 사인증여의 경우에 태아는 그 어떤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게 좀 부정하는 견해가 좀 어떤 좀 통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증이란 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 유증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사인증여를 따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여기에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례도 역시 이런 태도, 부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가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봅시다.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와 엄마가 서로 혼인관계에 있다면, 결혼을 한 사이 혼인관계에 있다면, 아이는 일단 이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봐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혼인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엄마는 보통 이제 웬만해선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이렇게 알죠. 친엄마가 되는데, 아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친아빠인지 아빠인지 아닌지가 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얘는 내 자식이야. 얘는 내 자식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래서 이제 인지인데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인지는. 언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통은 이제 그 법률 규정은 아빠가도 할 수 있고 엄마가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는 경우는 엄마가 인지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직접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벌써 친모자 관계가 성립해 버리잖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친모자 관계가 성립하는데 아빠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아빠의 경우에는 이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자녀가 맞다고 자기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 그 행위를 바로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럼 아빠가 인지를 하지 않잖아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안 해주는 거야. 자기 자식이라고 안 해. 그러면 아이가 또 엄마가 또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당신이 나를 자녀라고 인지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지 청구권이에요. 나를 네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 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청구하는 게 바로 이제 인지 청구권입니다. 인지 청구권. 그렇다면은 이제 인지 청구권은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어떤 그 소송을 통해서 하는데 인지 청구의 소라는 그 소송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인지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보통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인지 청구권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럼 태아인 경우에도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걸 이제 또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제 이 아이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다는 거죠. 태어난 후에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이제 몇 달 못 기다리고 미리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정하는 견해. 이게 이제 사실은 통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지청구권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권리 능력을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이제 인정되는 거냐? 그러니까 태아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뱃속에 이제 태아인 경우,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상속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던 시기 있죠. 상속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태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출생의 시기. 언제, 그러면, 태아는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가. 그죠?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상속이 문제가 되면 이 상속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시기로 볼 것이냐, 이 시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태어난 요 시기로 볼 것이냐인데, 자, 이제 하나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출생을 하게 되면,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 효력, 상속권을 취득한 효력이 소급을 해서, 소급은 뭐냐면, 소급, 어떤 이제 효력이, 어떤 법률의 효력, 뭐 계약의 효력 같은 게,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해요.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걸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권리 능력을 취득한 효력이 이제 소급해서 상속이 일어난 요 시기로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요게 문제가 된 이 시기에 곧바로 태아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다만, 아이가 중간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 있죠. 사산하는 경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미 발생한, 이제 권리 능력을 취득한 거를 소급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소멸시켜버리는.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견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지 조건설이라고 해요. 예, 여기다 좀 지우고 그냥 쓸까요? 정지 조건설. 여기서, 네, 정지 조건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해제 조건설이라고 해요. 해제 조건설. 그러면 이 정지 조건은 뭐고 해제 조건은 또 뭐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뭐냐? 이걸 이제 보통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란 거는, 우리 이제 법률행위의 뒷부분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법률행위 뒷부분에서 좀 이 조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우산을 사주겠다. 우산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증여계약이죠. 증여계약. 그죠? 일종의 증여계약이야. 우산을 사주겠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원래는 내가 내일 너한테 이제 맛있는 점심 짜장면을 사줄 텐데, 내일 비가 오면 너한테 짜장면을 안 사주겠다. 짜장면은 너무 질리니까 뭐로 할까요? 우동. 점심을 안 사겠다.
뭐 이제 요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일 그 우산을 사줄 것인가 안 사줄 건가, 우산을 하나 사줄 건가 말 건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일 비가 와야, 그죠? 비가 와야 이제 우산을 사주든 뭐 점심을 사든 말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법률의 계약은 이거예요. 법률행위는 이거예요. 본 법률행위는 이거잖아요. 본 법률행위는 이건데, 본 계약은 이건데, 법률행위가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뭐가 결정하냐면 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이거에 의해서 정해지죠. 이걸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또 다른 일종의 이제 어떤 법률행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계약의 효력을 이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거죠. 이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하고 있는 거죠.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사주겠다. 이거 일단 증여계약인데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건이 성취된다고 해요. 조건이 성취된다.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조건이 성취되어야지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지시키고 있는 거죠. 계약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정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와야 나는 우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산을 받기 위해서 이 우산을 받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내일 비가 올 때까지는 이 정지된 상태, 멈춰 있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그러면 반대로 내일 내가 너한테 점심을 살 거야. 그럼 이거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했어요. 내일 나한테 점심을 사겠다.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어. 근데 뭐냐면 내일 비가 오면 근데 안 살 거야. 비가 오면, 그러니까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미 발생한 계약의 효력을 지워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야.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저희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미 발생한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 효력을 이제 소멸시켜버리는 거, 그거를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해제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거는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해서 저 뒷부분에 이제 효력 편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련해서 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이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아니고, 이제 이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의 유사성에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건은 아닌데 마치 이제 그 조건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럼 정지 조건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상속이 문제가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의 시점이야. 그럼 이게 조건이 뭐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요. 살아서 출생한다. 자, 살아서 출생한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살아서 출생을 하면 이제 바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죠. 여기서 이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해요.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 효력이 이제 문제가 된 시점으로 상속 시점까지 이제 소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은 좀 다른 게 거죠. 이렇게 되질 않고 이제 문제가 된 시점에서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해요. 권리 능력을 취득해서 쭉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건이 뭐냐?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즉 사망하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하면,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이 아이가 무조건 태어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건이야.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권리 능력, 요 사망의 시점에서 이 조건이 성취가 되잖아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게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소멸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해제 조건설이에요. 해제 조건. 그럼 이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뭐 이게 좀 그 문제가 이제 다툼이 있다 그러는데 정지 조건설, 그렇죠? 해제 조건설, 이게 이제 서로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요 견해를 해제 조건설을 지지해요. 그러면 우리 법원 판례죠.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또 따라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딱 갈라져 있어요. 재밌는 게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를 따르는 학자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거의 없어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이제 법원 판사들이 누구예요? 판사들 다 이 학자들, 이게 교수들이잖아요. 교수들이니까 교수들의 제자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민법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거의 이제 없어요. 그냥 배울 때는 여기서 배우고 가서는 이제 법원 가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 참 특이하죠. 이게 참 특이한 구조인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 이거하고 현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를 않는 그런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정지 조건설이냐 해제 조건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카데믹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 어떤 법률 관계의 상대방을 보호할 것이냐 뭐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삼는데 그래서 이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을 좀 보호할 수 있고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를 보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한테는 약간 불리한 거죠. 여긴 좀 불리해요. 그리고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이 또 약간 또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한다면 해제 조건설이 그다음에 어떤 거래의 안전성 또 이제 상대방을 보호한다면 뭐 정지 조건설을 이렇게 이제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판례가 정지 조건설을 취하게 된 게 아주 오래된 좀 선례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선례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전철 알죠? 지금도 전철이 있죠. 전철이요. 전철이 뭐 지금도 이제 전철 당연히 있죠. 전철이 있는데 옛날 전철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전차라고 덴샤라고 해요. 덴샤.
덴샤라고 해요. 전차. 사실 이제 전차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일본 사건인데, 우리 이제 그 지하철처럼 여러 개가 이런 이제 저기가 쭉 있어가지고 쭉 다니는, 보통 우리가 한 6량에서 또 6량, 8량, 10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그러니까 2대, 이렇게 이제 2개, 또 아니면 3개, 이렇게 해서 통통통통통 다니는 기차 있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또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기차 2대, 또는 3개가 딱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쭉 기차가 다니는, 이제 전철 다니는 그런 저기들이 많거든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지금 중앙선, 경의 중앙선인가, 용산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용산에서 뭐 서빙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십리, 청량리.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한강. 그래서 아마 이게 옥수역인가? 옥수역 있고 한남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 이렇게 기차 2개인가 아마 3개 내 기억이 있어. 3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3개인가 2개로 딱 된, 그래서 이게 또 전차도 아니에요. 디젤이에요. 디젤 기관. 이제 경유돼서 다니는 차가 이렇게 통통통통통 1시간에 한 대꼴로 다녔어. 1시간에 한 대꼴로. 여기 되게 이제 여기 지금은 뭐 한강 뭐 오션 뷰가 좋다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고급진 데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런 이제 기차가 하면서 통통통통통통통 다니는, 그래서 오면은 소리 진짜 나요. 통통통통통통통통 하는 소리. 그런 이제 이런 2대짜리 이렇게 다니고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용산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제 청량리에서 이게 이제 뭐 구리 이런 데, 팔당댐 이런 데로 쭉 가는 그 노선, 지금 이제 그 노선인데, 이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딱 청량리에서 용산만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진짜 이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그런 전차예요. 그런 전차인데,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그죠? 오사카가 이거죠. 대판. 오사카에서 고베가 이렇게 쓰나요? 고베. 오사카에서 고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전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판신 전철인데, 판신 전철.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으면 한이야, 한신. 그래서, 한신 전철, 한신 덴데츠, 이렇게 돼요. 한신 덴데츠. 한신덴 테츠인가? 한신덴 테츠라고 했는데, 왜 한신덴 테츠 사건이, 그러니까 한신전철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건널목 있잖아요. 철도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런 저기도 참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철도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제, 여기 2개 이렇게 있고 하면은, 이제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신호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막는 거지. 그죠? 신호기가. 이게 이제 일본은 이제 차가 왼쪽으로 다니니까 이렇게 막는 거야.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거 딱 내려가지고, 막고 이제 차가 여기서 못 가게. 예. 그리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전철 지나가면은 쭉 올리고, 이제 또 이제 차 이렇게 지나다니게. 이렇게 하는 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고,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 중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요 아버지가 저기 얘를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하니까 철도 회사랑 이제 전철 회사, 철도 회사, 한신전철이라는 회사랑 아버지가 유가족 대표로서 이제 사망에 대한 어떤 위로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의문금을 모두 아버지가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다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 푼도 안 줘요. 여기다 한 푼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제 그 남편과 그리고 아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가 이렇게 청구해요. 그러니까 원고 1, 원고 2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피고, 그러니까 철도 회사가 피고, 그래서 청구를 해요. 그래서 법원에선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제 일본, 이게 오래된 사건이야.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일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내의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아이의 손해배상 청구권만. 이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아내의 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냐면, 유가족을 대표해서, 사망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유가족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대표로 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화해라고 하던 거거든요. 화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이 아내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유가족을 대표했으니까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뭐 행사할 수 있는 건 굳이 그 시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그 이제 손해배상금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을 위로금 손해배상금을 줬으니까 그거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그거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는 보세요.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이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는 이제 권리 능력도 없었고, 당연히 아이는 뱃속에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지,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화해 계약, 이 합의를 할 때 아이는 여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 그러니까 소송상 그러니까 이제 소송 외죠. 화해 계약에 아이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나 아버지가 뱃속에 있는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제 이러한 화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즉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태아의 법정 대리인을 인정을 해서 태아의 법정 대리인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태아의 법정 대리인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아이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죠. 이미 이 합의에 의해서 아이는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아의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사망한 시기에 아이가 바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이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를 해서 이제 그 전체 합의에 이르는 그런 거를 이제 부인을 하는 거야. 즉, 이제 해제 조건서를 부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는 뭐냐면 언제
태어나서 출생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을 했고, 출생을 하면서 권리 능력을 취득했고, 권리 능력을 취득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고, 이 권리의 효력은 아빠가 사망할 때 시점으로 소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권리 능력 손해배상 청구권에 이제 여기 생긴 거죠. 그리고 이때 출생을 한 출생의 시기에는 이 아이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지 조건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떤 아이를 대행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아이의 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는 거지. 민법 규정에 그런 건 없으니까 사실상 이 아이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이 태아를 보호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태아의 권리 능력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그 전에 어떤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저기하고 관련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